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어제 100분 토론 나오셨다면서요? 아, 네, 어제 저녁에. 네. 그게 뭐 녹화예요? 아니면 생방이에요? 아주 바로 전에 녹화를 아주 생방송처럼 녹화를 해서 진짜? 바로 송출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또 이제 독보적인 존재를 또 네. 뿜어내고 오셨겠군요. 네, 어떤 아는 주제였어요? 어제 뭐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렇죠. 이게 정책의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있는 움직임들이 네.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느냐, 과연 이런 급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뭐 그런 거를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 김효진 박사님 어디도 뺏기기 싫은 분인데 정말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괜히 뭔가 내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저만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네. 항상 이제 뉴스도 몰리는 것도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것도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나올 때는 우리가 제 아무리 뭐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거나 다른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눈이 다 실적에 쏠리죠. 근데 아직 미국도 한국도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 중이고 미국은 특히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뭉탱이로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다시 조금 그동안 내가 실적 보느라고 되게 바빴는데 경제는 괜찮아? 그리고 뭐 금리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할 만한 타이밍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타이밍에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는 미국 금리가 이렇게 좀처럼 잘 내려가질 않네요. 또 4.7 너무 예, 좋죠. 어젯밤에는 아주 조금 네.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2023년도에 미국 금리 엄청 올릴 때 대비해서도 거의 꿀리지 않는 레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 시장은 그러니까 뭐를 보면서 금리가 왜 저렇게 올라가는 거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연말에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순히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중요한데 채권 시장이 뭐를 보고 뭐를 두려워하는지를 제가 좀 고민한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지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 유가랑만 연계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맞아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외의 요인들도 좀 있나요? 정확히 시장 분위기를 읽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쟁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유가는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 협상이 좀 진전이 나아가는 것 같으면 유가도 하락하고 시장도 조금은 안도하고 그리고 뭔가 다시 좀 공방전이 있으면 다시 좀 긴장하고 이런 흐름인데 최근에 유가하고 금리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이게 같이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장표부터 보시면 유가는 지난 4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다가 오른 게 이제 고점 대비 한 30% 하락을 한 거죠. 그런데 위에 그림이 미 국채 금리이고 아래 그림이 유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올해 3월까지 전쟁이 막 터진 이후에는 유가랑 금리랑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5월, 6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유가는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 금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고점 대비로만 해서 비교를 해서 봐도 유가는 고점 대비 한 30%를 하락을 했지만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한 40bp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의심이 많다 보니 저도 전쟁이 이제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이제 좀 전쟁이 뭐 막판 이렇게 협상의 진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유가도 이렇게 올라봤자 80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쟁은 물론 하루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금융시장은 이 이슈에 좀 둔감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럼 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 수치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로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가 내려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까? 좀 고민이 되죠. 그렇죠. 게다가 하나 더 고민되는 건 유가의 레벨인데 우리가 전쟁이 정말로 진짜 되게 끝났어라고 하면서 유가가 내려갔던 게 거의 70불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만약에 유가가 막 120불이에요. 그러면 아니 전쟁 끝나지도 않았을 때도 한 70불 때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전쟁이 끝나면 우리 더 아래를 기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유가가 전쟁이 다 끝난 거를 거의 반영한 유가가 70불, 지금이 80불 초반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전쟁 끝나도 유가는 뭐 내려는 가겠지만 뭐 50불 가고 40불 가고 그러진 않을 거 그러진 아니에요. 않겠다. 그러면 그 유가가 금리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도 그렇게 강하다라고 약해졌네요.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기준금리하고 유가,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서두의 문을 열면서 위에 그림 보시면 됩니다. 네.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준금리 엄청 올렸을 때만큼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위에 보시는 차트에서 말로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시중금리, 미 국채 10년물 금리죠.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4.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을 때랑 지금 금리가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라는 거는 뭐 재정도 중요하다더라, 뭐 물가도 중요하다더라, 유가도 중요하다더라 얘기를 하는데 기준금리랑 얼추 같이 가겠죠. 예,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거는 연준이 혼자 난 기준금리를 이렇게 하겠어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단기물부터 아주 뭐 30년물 초장기물까지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이렇게 아주 미세 조정하는 게 연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하고 같이 갈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따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 오늘 던지고 싶은 가장 핵심 메시지는 미국의 국채 시장이 과연 연준을 신뢰하고 있는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다시 차트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요 네. 꼬리 부분 한번 봐주시면 돼요. 꼬리.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가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채 금리는 굉장히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금리를 이제 그만 내리면 국채 금리는 상승하기도 해요. 그런 반응이 일반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 내리면 더 내려갈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막 올리다가 그만 올리면 금리가 하락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쫄아 있었다가 혹은 금리를 더 내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다가 에이 그만 내리네 좀 더 내려주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동결을 하면은 내가 너무 여러 번 내릴 거라고 시장이 반응을 했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정상화 과정을 거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는 그냥 가는데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이 과연 연준이 오른쪽 깜빡이도 켜고 왼쪽 깜빡이도 켜면서 시장을 미세 조정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래야 되고요. 근데 과연 연준이 하는 말과 하는 결정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면에 다른 게 있지 않은가 이제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아까 유가와 금리를 비교한 차트부터 보여드렸는데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국채 시장은 유가가 오르던 내리던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전쟁 알겠고 3월에 금리와 전쟁, 그러니까 유가가 연동된 건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다른 잣대를 가지고 미국 채권 금리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아침부터 저렇게 머리 아픈 금리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원래도 금리 중요하죠. 원래도 네. 중요한데 지금 이전 최고치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그렇죠. 이제 올라갔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만큼이나 베센트 장관이 동분서주하는 뉴스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화에 공동 개입을 한다더라, 뭘 한다더라 하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까지 올라갔고 사실은 요 이야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탐욕 구간으로 다시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고 최고치를 쓰는데 미국 주식이 그냥 그래요. 혼탁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뭐 별로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렇게 영향도 많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증시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리스크 요인들이 이럴 때쯤이면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 금리다. 그래서 오늘 금리 이야기 드리겠다라고 또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맨 앞에 보여주셨던 그 장표에 보면은 시중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를 두고 지난 FOMC에서 캐비너 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금리 안 올려도 이미 시장이 알아서 그들이 반영을 해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랑 그 캐비너스 얘기를 들으면 좀 뭔가 또 반대되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앵커님이 되게 시장의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제부터 그러면 왜 시장은 연준을 신뢰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보면서 시장은 움직이고 그냥 아유 연준 나 너 못 믿겠어.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게 되는데 보고 계시는 차트는 주황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파랑색 선이 아까 계속 보셨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을 보시면 국채금리하고 최근에 기준금리하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 주황색 선을 빼고 이 뭔가 남색 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미국의 국채금리랑 꽤 비슷하게 움직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보다도 저 테일러를 적정금리라고 되어 있는 남색 선하고 미국의 국채금리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을 하실 거예요. 저게 뭐예요? 테일러를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적정금리도 대충 뭐 경제 체력에 맞는 금리를 나타내는 단어인가 보다라고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따 공식을 보여드리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또 식도 보여드리겠지만 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 그림이 나타내는 건 이 테일러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993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이렇게 큰 나라 금융과 경제가 이렇게 1등 국가에서는 기준금리를 그냥 분위기를 보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할까를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자체는 복잡한데 이게 뭐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경제가 원래 미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다 얼마나 뜨거운가. 그리고 물가는 우리가 그냥 있을 때 미국은 2%를 타겟하잖아요. 2%보다 물가가 뜨거운가 아니면 차가운가. 그리고 원래 금리는 어떤 수준으로 돼야 되는가. 이게 뭐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경제가 얼마나 뜨거워, 물가가 얼마나 높아. 물가도 뜨겁고 경제도 뜨거우면 금리 올려야지. 오히려 두 개 다 차갑다라면 금리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미국에 딱 맞는 금리를 우리가 식으로 해보자라는 게 테일러 룰이에요. 근데 저렇게 뭐 공식이 있었어? 나는 저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잘 안 맞았거든요. 이거 공식도 바꿔야 되는 거군요. 시기에 따라서. 사실은 제가 1994년 오리지널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버전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버전이 엄청 많고 뭐 몇 년 버전, 누구 버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리지널 버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안에 뭐 어떤 숫자를 넣느냐, 난 중립금리를 이거 넣겠어, 나는 물가 타겟을 이거 넣겠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연구의 결과들이지만 아까 제가 훅 보여드렸던 그 식의 틀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 테일러 룰을 뛰어넘는 룰을 아직 누군가는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국채금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볼 때 다시 그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테일러 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한 10년 동안 잘 안 맞았어요. 잘 안 맞고 팬데믹 때는 또 특히 이게 뭐야. 이 결과값은 여긴데 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뭐 기준금리를 뭐 10%까지 올렸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테일러 룰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지 않게 됐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다른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뭐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금리라는 건 값이 진짜 딱 하나잖아요. 주식은 종목이라도 되게 여러 개 있지. 딱 하나 미 국채 10년물 굉장히 지표물이고 우리가 아무리 회사채를 거래한다라고 해도 미 국채 10년물이 기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뭐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 이게 모든 거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면 사실은 너무 혼란스럽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원하는데 최근에 특히 팬데믹이 좀 진정된 이후부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무엇을 따라 움직였냐라고 보면 최근 한 3, 4개월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한 3, 4년은 기본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 테일러 룰이라는
1993년이면 사실은 강산이 한 2번 바뀌었나요?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네. 공식인데 아직도 이 공식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걸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 방향성과 저 숫자를 보면서 향후에 금리가 저렇게 테일러 룰이 만들어 놓은 숫자로 따라갈 것이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시장이 그거를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해요. 좀 왜냐하면 높은데? 네, 왜냐하면 아까 여도원 앵커님이 워시는 뭐 우리가 금리 안 올려도 이미 금리가 올라가서 괜찮지 않나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는데 제가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물가를 어느 수준으로 통제를 하기를 바라죠. 나는 이제 오늘을 살지만 사실 내 그 계좌에 들어있는데 북에 들어있는 채권은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일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10년 뒤를 알겠어라고 하지만 이 확률, 리스크를 줄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뭐 몇 년 전에는 막 우리가 거의 뭐 10%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도 봤으니 지금 뭐 3. 몇 % 귀여운 수준이라고 하지만 지금 물가도 좀 마뜩치 않아. 그리고 지금 물가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몇 년 있다가 또 물가가 막 치솟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준이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좀 빨리 올리는 게 오히려 채권 시장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에서 뭐 워시가 트럼프랑 뭐 통화를 했대. 그리고 워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연준의 무슨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 이런 거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한 것까지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연준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만약에 연준보다도 그냥 공식으로 계산된 테일러 룰을 본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말을 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될까? 필요가 없죠. 약간 현타 오는 네. 이제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안 좋은 거는 연준이 끌고 가는 대로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훨씬 심플합니다.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시나리오 1, 2, 3, 뭐 10까지 가도 되는 네. 게 아니고 연준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연준은 그래도 물가를 잘 통제해 왔기 때문에 연준이 오른쪽 깜빡이를 키면은 나도 이번 블럭일지 다음 블럭일지 모르겠지만 나도 우회전 여기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 채권 시장은 우회전이래? 좌회전 아니야? 직진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에 대한 예상 경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짝 이제 워시는 좀 올릴 거야, 연준은 올릴 거야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조차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니까 그럼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구간에서는 뭐 말씀해 주셨던 테일러 룰의 그 수치를 보면서 예상을 해야 되는지 뭘 보면서 우리는 그 경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깔끔할 것 같아요. 깔끔할 것 같은데 워시 의장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올리겠다는 건지 안 올리겠다는 건지 약간 아리송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수 의견이 3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나와서 이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모양새는 상관없는데요.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막 바꾸면 싫어하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그래도 뭐 한 우리가 100명, 200명 모아놓은 거 아니고 10몇 명 모아놨는데 의견 합치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의견 합치를 해서 하나의 의견을 줘야 경제 주체, 기업이 되었던 가게가 되었건 국채 시장이 되었건 그거를 따라갈 거잖아요. 네. 그래 저 사람들 똑똑하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 맞겠지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은데 전체는 금리 동결. 연준 의장은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3명은 또 금리를 인상하재. 그러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 입만 보고 가면은 내 채권 투자가 조금 이게 내 계획에서 어긋날 수도 있겠어. 그러면 나는 오히려 공식대로 가겠어. 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몇 년 동안 조금 안 봤던 테일러 룰까지 다시 소환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제가 머릿속에 저는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게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저의 가스라이팅.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을 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소수 의견이고 워시는 사실 그 힌트조차 주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미 하반기에 이거 시중금리만큼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올리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래서 테일러 룰을 더 좀 신뢰 있게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 네, 그래서 이 테일러 룰이라는 공식도 복잡한 거를 네네. 채권 시장에서는 내가 연준만 보고 할 수도 없고 네. 물가 지표도 사실 이제 오늘 밤에 나오지만 이게 저도 이제 물가를 전망하는 일을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 이야기만 보고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럼 나는 뭘 보라는 거냐? 그럼 나는 공식대로 하겠다. 예. 공식대로 하면은 지금 인상입니까? 지금 테일러를 1993년 버전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미국 경제에 알맞는 적정 금리는 5.1%예요. 너무 높은. 예, 지금 네. 이제 우리 기준 금리는 3.75잖아요. 네. 3.5에서 3.75이기 때문에 거의 한 150bp 정도 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기준 금리가 아직 올리지 않은 건 알겠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파일을 업데이트해서 계산을 해보니 5.1%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연준도 금리를 언젠지 모르겠지만 올리겠구나. 그리고 지금 미국 체력에 맞는 저 금리를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한 투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가 하반기에 뭐 한 번 내지는 두 번,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3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인상을 하게 된다면 뭐 몇 회 혹은 그 폭은 어느 정도로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저는 조금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올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올리는 거는 피곤해. 금리 올리는 건 안 좋아. 이렇게 딱 미간이 찌푸려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유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기억을 강하게 하게 되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기준금리를 막 올리면서 시장이 박살났던 기억을 또렷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금리를 어떻게 올렸냐면 그때는 팬데믹이었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어땠냐면 우리는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팬데믹이 이런 대재앙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조금 더 뭐 물가를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중에 놓고 보니 금리를 인상할 적기를 놓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25bp 올렸다가 50bp 올렸다가 75bp 올렸다가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오히려 좀 빨리 올리고 뭐 팬데믹 알겠지만 미국 물가가 너무 높고 이거는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거를 잘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한 명 깃발을 탁 들어주기를 원하죠. 근데 뭐야 같이 허둥대는 거야? 저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뭔가 리더로서 리드해가지 못하는 연준.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사실 패닉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게 올리고 막 허둥지둥 올리는 게 사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테니까 주식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일러 룰로 계산하면 5.1이에요.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저 숫자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테일러 룰로 계산한 적정 금리가. 네.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 주식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면 어차피 올려야 될 거면 좀 빨리 시점을,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팅하는 시점을 그렇게 늦게 시작하지 않고 서서히 올리는 걸. 그러면서 우리는 물가를 잡을 거예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사실 주식이 제일 좋죠. 지난번 FOMC 직전에 우리 김은지 박사님과 인터뷰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라리 천천히 올리면서 시장에 그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좀 덜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진짜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의견이 월가에서의 중론으로 떠올랐어요. 이번에 올렸어야지. 이거 급하게 나중에 올리면 시장 충격 더 할 거야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그럼 9월에 25bp라도 인상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이렇게 리드해가는 연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장에게는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어제 아마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 어떤 전망까지 나오냐면 금리를 올려야 채권 금리가 내려갈 거다. 기준 금리를 올려야.
기준금리를 올려야 채권 거기는 발작이라고 나왔던데 네네. 채권 시장에 패닉이 멈출 거다. 지금은 연준이 저러다가 또 왜냐하면 이 얘기예요. 물가를 결국은 지금 뭐 물가가 오늘 밤에도 예상치를 뭐 상회할 거야 하회할 거야 여기에 우리가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전 뭐 3% 초반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채권 투자자들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2022년도의 악몽을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정책을 잘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번 금리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다가 가래가 등장하면 어떡하지 이제라는 걱정을 채권 시장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올리면 채권에는 안 좋죠. 네,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올려야 기준금리를 올려야 채권 시장이 안정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물가도 3% 초반으로 내려갔다는데 저 테일러로 계산했다라고 하는 적정 금리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실 것 같은데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아, 미국 물가는 좀 그만 보고 싶네요. 미국 물가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뭐 근원 CPI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유가나 이렇게 식료품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뺀 거는 2% 중반까지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뭐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이 워시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차 띄고 포 띄고 본 물가가 있습니다. 그건 2%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워시 의장은 이 지표를 사실은 되게 자기는 잘 보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제일 낮은 걸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 네. 지표도 워시 의장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저 테일러 룰에 넣는 공식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 물가는 저 가장 높게 3.3이라고 되어 있는 근원 PC라는 겁니다. 저 근원 PC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도 하는데 유가랑 식료품 같은 건 빼요. 하지만 그 나머지 뭐 보험료랄지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모든 돈을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데 다른 물가는 좀 많이 내려오는데 이 물가는 오히려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물가가 그럼 뭐를 봐야 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채권 시장은 이 올라가는 물가를 보고 있다. 근원 PC를 예, 본다. 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글씨도 되게 많고 막대기도 되게 많은데 만약에 이 근원 PC라고 하는 말도 어려운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간 건 알겠어요. 근데 아니 뭐 유가는 빠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휘발유 가격도 올라갔을 거고 뭐 뭐도 올라갔을 거고 해서 이것도 조금 연말 되면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쟁이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복잡하니까. 네. 이 그림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물가가 다 올라요. 전체적으로 다. 네. 그러니까 이 회색 막대기보다 빨간색 막대기가 대부분은 다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러네요. 다 더 높아요. 근데 이 회색 막대기는 뭐 몇 년 전이 아니고요. 작년에 한 달에 물가들이 얼만큼 올랐나를 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뭐 많게는 3배, 적게는 몇십 프로가 더 많은 물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뭐 우리 뭐 일시적으로 뭐 예외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올라서 뭐 우리 팬데믹 때도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물가를 올리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몇 개 항목이 문제면 걔네만 잡히면 또 물가는 내려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쓱 보니까 비내구제 서비스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팁 내는 것도 올랐대. 월세도 올랐어. 보험료도 올랐어. 병원비도 올랐어. 내구재 뭐 가전 자동차 이런 거 뜻하거든요. 핸드폰 이런 것도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안 오른 게 뭐야? 그렇죠. 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라서 많은 품목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게 시간이 가도 쉽게 잡히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물가는 또 유가가 지난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그냥 예상치를 아주 뛰어넘는 물가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시장은 그래 물가는 조금 잡히고 있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 밑에서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가 그리고 미국 국채 채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물가는 그다지 내려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금리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 얘기했을 때도 금리 인상할 것 같아 파월 의장 시기에도 이 금리 인상하면은 안 좋아 주식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하반기에도 하면 안 돼였는데 이제는 그 시장의 결이
지금은 그래도 급하지 않게 할 천천히 거면,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쪽으로 바뀐 거라서 오히려 캐비너 씨가 만약에 9월에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시장이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난 7월에도 저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올리는 게 예, 근데 급하지 않게 올리는 게 타이밍이 중간 선거가 너무 11월이어서 그쵸. 9월에는 아무리 올리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액션은 사실 이게 누가 뭐 트럼프가 워시를 지명했고 이 문제를 떠나서도요. 네. 원래 아주 중요한 선거 전후에는 연준은 웬만하면 원래 하던 대로 했었거든요. 그럼 동결. 예, 그래서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9월 인상 확률도 절반 이상 꽤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이제 그 노멀한 시나리오는 이제 연말 인상. 근데 연말 인상에 대해서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시장에 시장은 연준을 보고 있는데 연준이 시장에 맡기겠대. 그럼 서로를 바라보는.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혼란이 줄어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네. 그러면 아까 5.1이라고 했는데 저 숫자가 물가도 안 잡힌다라고 해서 저 숫자가 막 5.3, 5.4, 5.5, 막 6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연말에는 지금보다 조금은 낮아질 것 같아요. 예, 제가 식을 아까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네. 월가에서 전망하는 물가와 실업률 숫자를 넣으면 연말에 대충 금리의 중심점, 금리의 코어가 어디일까를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5.1이고요. 연말값은 4.8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고 아주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약간 실망하실 수 있는 그런 숫자인 것 같고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그래도 기업 실적들도 좋고 해서 그냥 주시는 해야 되겠지만 저기 시장을 꺾지는 않겠지만 주시는 해야겠어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에 걸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만약에 이 숫자들이 변해서 금리가 이게 그냥 안정이 아니고 더 올라가겠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또 한번 잘근잘근 아침에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이슈를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도록 미음 수준으로 씹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금리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겨지시겠지만 수요일에 우리 김효준 박사님과 함께라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추후에 급하게 올리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악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연준은 중간 선거 전에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을 과연 이 가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내일도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